초대받은 저는 전문문화재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아마 오셔야 할 글씨가 아마 잘 보일 것 같으신데 잘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준비한 것은 전북지역 5대 수리교육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어떻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게 김제, 벽골제, 그리고 정읍의 눌제, 익산의 황정제, 호남의 삼호, 국중 삼호라고 해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세계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세계 저수지는 물론 이제 김제 백골제는 꾸준히 계속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금제나 눌제는 아직까지 거의 이제 초창기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차들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제 그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전북 지역의 어떤 지리적 특징을 보면 당연히 저 위에 북쪽부터 시작했고 금강, 만경강, 동진강 이 그 세 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넓은 평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평야라고 하는 그런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도 아마 여기 그 전북의 어떤 이 호남 평야는 거의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거의 농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대 지금이야 이제 그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결국은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적 기반은 결국은 농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농경을 통해서 많은 수확량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주변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청동시대에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청동시대의 어떤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본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때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들, 흐르는 물을 잠깐 막아서 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아마 고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고대에는 보면 고대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치수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실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 가면서 수리 유적을 본격적으로 축적하는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라 이렇게 이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사만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은 마한이죠. 마한에도 보면 농경이 상당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수리 유적, 눌제도 그렇습니다만 눌제도 그렇고 황금제도 그렇고 아마 벽골제도 마찬가지고 아마 백제가 이 전북 지역을 진출하기 이전부터 이미 수리 시설들이 수리 유적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수리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수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농경지를 확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치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의 어떤 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호남의 수리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벽골제라든지 황금제, 눌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는 이제 국중 삼호라고 했던 것이고 또 호남의 시원이 바로 이 세 개의 저수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골제 같은 경우는 이미 삼국사기라는 삼국유사에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면 330년 축적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기록들에서 보면 뭐 중축한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놀제랑 황금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기록들이 초축 기록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후기라든지 뭐 그때 보면 일부 이제 뭐 기록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뭐 이런 정도 간헐적으로 나와 있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벽골제를 흔한 3대 제호 중에 이제 벽골제를 보면 뭐 보시는 것 같이 초축이 330년 여기는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국유사가 좀 더 늦게 써졌기 때문에 아마 삼국사학이 어떤 기록들을 보고 이제 썼을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330년에 이미 벽골제가 축조됐다는 그 기록이 뭐 그 나와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삼국사학의 기록 중에 당연히 백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백제 기록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신라 흐레왕, 신라 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벽골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서 아마 그 조선시대에 태종 연간에 태종 15년에 5개의 수문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생거, 경장거, 중심거, 수야거, 유통거 이런 수문들이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발굴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시구조사를 통해서 실제 이 5개의 수문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방 발굴조사를 통해서 초축 제방, 그 다음에 중축이 되겠죠. 보축이라고 하는 중축, 그 다음 아마 신라, 통일신라의 어떤 그 제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벽골제의 어떤 기록의 어떤 신필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제 같은 경우는 아직 초축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축과 수축의 어떤 기록들도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이게 놀제의 어떤 조금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도로를 이용했지만 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벽골제 제방을 제외하면 과거에 보면 그 놀제도 제방이 도로를 이용되고 황금제도 제방이 도로를 이용되다 보니까 이 실제 조사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방의 어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떤 조사의 한계들이 있었고 황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황금제는 대대적인 중축을 하면서 이 도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금제가 또 이게 그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익산 아래쪽이다 보니까 사실 황금제는 수원 그러니까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때 다시 제방을 중축했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서 바로 같이 폐쇄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쳤던 걸 알 수가 있겠고 역시나 황금제도 현재는 대부분이 국도 23호선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백골제가 황금제 놀제의 문헌 기록과 발굴소를 통해서 확인된 제방의 축조 방법이나 성격들이라든지 고려 수리를 전반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새 제방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검토라든지 자연 반역 분석에 따른 연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이제 수리 유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고대 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결국은 중간 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방이 이제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때 이제 그 제방이 축조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가 가장 일반적인 수리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쪽에 그 호남 지역에서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그 보라고 볼 수 있는 삼국시대 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리 유적들은 확인된 바가 없지만 부여 국남지라든지 광주 독림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국시대 보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보들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그 수리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방 축조는 이런 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규모라든지 축조 방법이라든지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대 국가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이런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보호들이 일반적으로 뭐 축조됐다고 한다면 고대 국가 체제가 완성되면서부터는 이런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제방들이 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삼국시대 제방과 관련된 기록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백제봉기 같은 경우는 뭐 다루왕 6년에 뭐 남쪽에 주군의 영의를 내려서 처음으로 논을 만들게 하였다. 논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논의 물을 보급할 수 있는 뭔가 수리시설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논을 만들면서 당연히 여기에 아마 수리시설들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수왕 9년에도 또 유사에게 명하여서 제방을 수리하였다. 이 제방을 수리했다는 것은 이게 뭐 한 222년 정도 되는데 제방을 수리하였다는 것은 뭔가 저수지가 축조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이때는 뭐 논을 만들고 그럼 논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논에 물을 낼 수 있는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됐을 거고 근데 여기 그 구수왕을 보면 제방을 수리하였다는 것은 이미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2년에 벌써 저수지가 축조됐다고 판단하면 결국은 그 이전부터 아마 농경, 논농사와 관련돼서 저수들이 축조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무령왕의 아마 영을 내려서 또 제방을 안고이 하라는 이런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방을 안고이 하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던 제방들을 또 수리하고 다시 이렇게 더 아마 그 보강하는 뭐 이런 것들이 명령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본기에도 보시면 신라 본기에도 뭐 일성 이성동 때 이게 144년입니다. 주화군의 명령을 내려 제방을 수리하고 완성하며라는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144년에 이미 제방을 수리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또 제방이 축조됐다는 것을 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제방들이 실제로 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축조되긴 하지만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사만시대에 이미 축조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기록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흘레 이사금 아까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벽골지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본길지를 열었는데 언덕 위가 1800보이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또 눌지왕 13년에 보면 시제를 축조했는데 언덕의 길이가 2170보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풍왕 18년에도 보면 2월에 유사의 명을 내려 제방을 수리하고 하였다는 이런 명령들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실제로 그 뇌물 마리간 때 보면 눌지왕 때 보면 뭐 시제를 뭐 축조했다고는 보지만 실제 이 시제가 지금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남지역, 그러니까 뭐 신라 본토에 아마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제에 대한 것은 뭐 고각적으로나 아마 문헌적으로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백제봉기, 신라봉기 제방수리 기사로 모아 여러 곳에 저수지가 축조되고 있었고 그런데 벽골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위치, 뭐 규모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건 뭐 기록들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저수지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록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벽골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삼국시대 수리 유적 같은 가운데 이제 먼저 그 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무역남지 수로가 쭉 있습니다. 동서수로, 남북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 이렇게 아마 막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고 물을 이 물을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막았다가 여기 채워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쭉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호 규모가 너비 한 1.5m의 목조 수조 형태를 띠고 수준에서는 사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가 아마 바로 이제 군함지는 실제로 이제 아마 선생님들 가보셨겠지만 무역 군함지라고 하는 것은 뭐
1960년도에 만들어진 그 저수지입니다. 그 군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 군람지가 백제 때는 연못이 없던 지역입니다. 저는 발굴 조사를 통해서 군람지라고 해서 발굴을 했는데 아예 연못은 나오지 않고 맨 수로, 그 다음에 논, 뭐 이런 흔적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군람지라고 하는 것이, 부여 군람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19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군람지가 위치하는 지역이 다 논으로 이용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림동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오는 유물들이 대체로 4, 7세기대 삼국시대의 것들이고, 뭐 저수지, 주거지, 농경지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유적 같은 경우는 수로와 보호가 확인되는데, 중앙부의 어목한 곳에 초원유가 확인되고, 이게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호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아마 이렇게 이 넓게 그 약간 검게 있는 지역이 바로 보호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이나 이쪽을 막아서 여기 물을 채웠다가 논으로 흘려보내는 뭐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유물들이 대체로 백제, 전형적인 백제 유물들이고, 거기는 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기록에는 없었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울산 약사동 제방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방은 삼국시대 말에서 아마 통일기 초에 아마 축조된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구름 말단부를 절토, 지금 구름에 아까 이렇게 지금 구름이 내려가는데 이를 절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제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하천이 흐르는 곳인데, 이쪽이 이제 막 결결해서 아마 이게 다 유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방의 제방의 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간부, 양 구름과 구름 사이의 곡간부를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 물을 채워서 밑으로 흘러내는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확인된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단계 기념뿐만 아니라 목리 쪽에 아마 장마라든지 홍수수의 저장후 방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또 그 울산 약사동이 유적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닷가에서 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닷물이 유입된 이런 지역에 논으로 습기 위해서는 계속 민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담수에서, 이 저수지에서 물을 흘러보내서 염분을 제거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단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구름에서 이만큼 연결되는 것이고, 이 약사천을 그대로 막아서 저수지를 축조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이쪽은 이제 많이 결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구름을 섬에 깎아서 이렇게 대방을 선포를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채우면 이 정도. 이게 우리가 이제 저수지라고 하는 건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나미 수문이 있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을 가득 채워버리면 이게 이제 말고 물이 흐르면서 여기가 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채우고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흘러가게끔 아마 지금 저수지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그 전북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고대 수리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 대동해안 지도에 나타나는 호남의 이제 수리 유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벽골제, 물제, 황등제 위에도 등제, 대제, 미제, 여러 이제 아마 조수지, 또 우리 수리 유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동해안에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아마 보면 주로 이제 많이 분포하는 게 바로 이 만경강이라는 동진강 일대가 아마 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서부터 황등제도 역시나 만경강 수계, 그 다음에 능제도 만경강 수계, 그 다음에 대제, 벽골제도 마찬가지 동진강 수계 중에 아마 여기에 보면 원평천 수계 쪽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제는 당연히 이게 고무천 수계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동진강이나 만경강에는 물론 이제 바닷물이 아마 상당히
깊숙이까지 유입이 됐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그 주변에 저수지를 축조해서 이 지역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은 물론 당연히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헌 기록을 보면 말이죠. 벽골제 문헌 기록을 보면 여기에 이제 330년 허리방 때 벽골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국유사에도 신축했다는 벽골제를 오늘 여기 벽골지하고 벽골제 지제 이런 좀 한자의 어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저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0년 신라 원성왕 6년에 벽골지를 증축을 합니다. 근데 보면 기록에 전주 등 7주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게 삼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뒤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7주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축조했던 그런 흔적들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51년에 문성왕의 이렇게 이런 기록들, 벽골 구원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초영에서 나오고 1146년에 고려 임종 때에 벽돌기를 이런 결기되었다는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408년에 굉장히 벽골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쭉 기록들에서 아마 쭉 벽골지에 관련된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헌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자세한 문헌 기록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 이제 사적 11호로 111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촉축 시기에 대해서는 삼국 4기, 삼국유사에 각각 흐레왕 21년과 20년에 아마 촉축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대의 이런 차이는 이것들은 이제 언제 시작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크게 1년 차이 갖고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신라 동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신라가 4시기, 그것도 430년에 영남제까지 통합을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고대 국가로서 아직까지 완전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제까지 진출해서 벽골제를 쌓았다고 보면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벽골제를 쌓은 주체 세력이 결국은 이게 신라가 아니라 백제나 아니면 마한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들인데 벽골제가 축조될 당시 김제는 마한을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마한 54국 가운데 벽비리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골제를 축조한 주체가 마한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마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렇다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김제가 벽골 군이었다고 백제 이제 그때 보면 벽골 군이었다는 기록으로 봐서 아마 이걸 백제 비류왕 29년 330년이라는 그때에 아마 축조되었다고 하는 이런 정도만 지금 유출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원성왕대 6년에 전주 등 7주 사람들 동원해서 대대적인 중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현종 아마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수축했다는 기록이 있고 인종 때에 중수를 하고 그다음 인종 24년에 무당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백골제를 허물어버리는 제방 허물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고려시대에는 백골제 수축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 조선 이제 태종 8년에 수축된 건의들이 여러 상소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경우로 쌓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태종 15년 1415년에 벽골제 쌓으라고 명을 내렸지만 기록에는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벽골제 비에 보면 1415년에 수문을 5개를 석축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각 수문이 어디로 이렇게 물이 향하는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 봐서는 아마 1415년에 아마 태종 15년에 이미 이렇게 벽골제를 다시 분명히 증축하든 수축을 하든 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원년에도
벽골재 이제 수축이 뭐 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기록들이 약간씩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 2년 뭐 1420년에 아마 큰 비바람이 벽골재에 이제 닥치면서 아마 뭐든 두 아래 전답이 다 잠겼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걸 봐서는 아무래도 벽골재가 세종대의 1420년경에 큰 비바람, 그러니까 아마 태풍인 것 같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아마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그 아래쪽에 있던 전답들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축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그 중기 유형문의 방계술을 보면 벽골재, 누를재, 황등재의 어떤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후에도 여러 건의들이 있었지만 끝내 아마 그 수축이라든지 백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벽골재 그런 기록들은 아까 보시면 쭉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태종 이 연간에 보면 여기 보면 벽골재 이제 벽골재의 수문을 수축했다는 이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방의 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벽골재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보면 3.8kg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척추 시기가 AD 40기.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원 선이 이제 40기로 보는 것은 방송 선수에 내려오는 절대 측정을 통해서 그리고 중심과 소문 구조가 이제 확인됐는데 관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관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석주라든지 하얀방석이라든지 호환석주, 도수로, 인수로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방형,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들은 다 이렇게 개방형이 아니고 아예 지하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게끔 지하수로를 통해서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중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경작의 작성을 통해서 볼 때 수문 구조가 개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수구와 출수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방의 어떤 축조 방법들은 교역공법, 토계, 벽가시 산일 전토, 이렇게 피보, 보축제방, 초랑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 당시 제방 추정 높이가 한 3.8m 정도 되는데 실제로 높이는 한 5m 이상 이렇게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 당시 제방의 아래쪽이죠. 제방 하단부 너비가 28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고지도에 보이는 벽골재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이게 벽골재가 아마 이게 실제로 그림에 다 이런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원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원평천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제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평천하고 앞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골재가 대동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도들이 제작될 당시 저거는 이제 동영상지 대동일기도 1872년 지방지도에 보면 이때는 이미 벽골재가 다 폐쇄되고 나서 일부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삼국시대의 어떤 벽골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완전 거대한 이런 저수지가 됐겠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런 정도 거의 이제 조류조 정도만 남아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전에 이제 지도에 보셨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일제강점기 지도인데 실제로 제방이 여기서 여기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역시나 이쪽 연장이 되고 있고 여기도 거의 이쪽 끝자락까지 연장이 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아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이 용추, 용연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는 용추가 있는 곳은 바로 옆에서 그 원평천이 흐르고 있고 용연이 있는 곳은 여기가 지금 영포천이라고 하는 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여기가 보면 제방이 아마 터졌던 부분인데 거기에 마지막까지 용연이라고 하는 이게 남아있고 그 밑으로도 이렇게 아마
제주 방죽이나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은 실제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제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헌 기록에 보이는 물제를 보시면 뭐 태종 14년, 1415년에 고부 물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역시나 18년도 물지, 물제 쭉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제방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결계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기록들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제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이제 뭐 조금 보기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음력으로 수정한 것들 이제 적색들은 뭐 수축, 건의, 요청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 녹색을 칠한 부분은 물제 현황에 대한 것, 제방의 구멍 같은 거 되고 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색은 수축에서 완성한 게 딱 세종 이때 빼고는 뭐 없습니다. 기록이 안 보입니다. 황색은 결국 뭐 회파 뭐 이런 것들이 뭐 쭉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물질 어떤 촉축에 대한 것들은 전혀 기록이 없고 조선시대에 했던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된 것들로 봐서는 뭐 태종 연간에 조선 전기에도 이렇게 아마 수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건의가 있고 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물제도 이미 조선시대 이전에 뭐 축조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것들에서 정확하게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도에도 보시면 쭉 물제에 대한 고지도들이 쭉 보이는데 사실 이 고지도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저수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문헌에 보이는 물제 같은 경우는 촉축 시기는 알 수 없는데 저는 군사에는 보니까 삼국시대를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종 때 수축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미 이제 쭉 여러 차례 건의된 거 봐서는 이미 그 이전에 물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 1년 2월 25일 기록에 완성된 물제 제방 길이는 3,480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국여지연 길이가 1,200보, 둘레가 40리, 그 다음에 율호로 불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지도사에 보면 이 율하고 실제로 율지하고 그러니까 율지하고 좀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리도서에 보면 규모가 둘레가 1,594보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대동지지에는 제방 길이가 약 1,200보, 둘레가 40리. 아마 실제로 동국여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것들은 뭐 거의 같은 데 기록들이니까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 문헌비고에는 제방 길이가 약 1,200보, 그다음에 둘레가 40리 역시나 거의 아마 한 기록들에서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1년, 1419년에 중수됐다가 세종 2년에 결계되었다는 뭐 이런 기록들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세기 중반에는 고부천 하도에 소모 보호가 설치됐다는 것으로 이제 계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되고 있고, 20세기 초에는 거부수리지역에 대해서 근대 수리시설이 들어서고 경기 정리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710호선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앱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고지도에 보이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눌제라고 하는 것들이고, 뭐 동료도라든지 대동유교는 똑같이 눌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율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1872년 지방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다 우리가 이제 고부천을 눌제가 고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872년 지방지도에는 고부천하고 별개로 이게 이렇게 아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아마 고부천의 아마 서쪽 부분 어딘가에 마지막에 남아있던 혹시나 그런 저수지가 아닌가. 아까 보시는 뭐 김제 그 벽골제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용추, 용연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여기가 아닌가. 실제로 저수지는 아마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가장 저류지 형태로 남아있는 게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등제를 보시면 황등제는 사실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 황등제인 것 같습니다. 황등제는 기록에 보면 1670년에 황등제라는 기록이 보이고 그 이전에 다 상시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상시연, 상시제 이런 기록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씩 거리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756년을 보면 요것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쭉 이제 조선 정조 연간에 정조때 보시면 눈제라든지 벽돌이라든지 황금제라든지 이게 호남의 3대 제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황등제도 초축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 전기 기록에 이제 보이는 건 벌써 역시나 황등제도 이미 조선 이전에 아마 집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게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까 이제 물제 같은 경우는 눌제 아니면 눌지 아니면 하락 율호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만은 황등제에 대한 것은 사실 상시연, 황등제, 요것제 여러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같은 조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었던 건지 저희도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아마 이게 또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종대로 드리기에 아마 큰 전주부에 큰 방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시제, 하희제, 맹덕제 이렇게 쭉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시제가 바로 이제 상시연이라고 하는 황등제를 이제 가리키는 걸로 보는데 최근에 좀 더 기록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세종대로 드리기 익산군교의 큰 방죽 하나에 상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문 서쪽 심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국열지 쓰나미도 보시면 상시연. 근데 여기는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심리, 여기 17리. 근데 기준을 어디에다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것인데 물론 한자에서 차이가 있고 거리상의 차이가 있고 근데 이 봐서는 똑같은 저수지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1670년 유형 반개수록에 보면 역시 황등제 호남의 사보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도서에 요것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지를 펼쳐난 남태보가 금마지를 펼쳐놨는데 거기에 보면 상시연이라고 하는 게 산천조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연조에는 요것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또 상시연하고 요것제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지금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 기록을 보고 상시연, 황등제, 요것제를 다 하나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남태보에 보면 남태보의 금마지에 보면 산천조의 상시연, 제연조의 요것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서 또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동여지도에 보면 대동지지에는 상시연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대동여지도에는 황등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황등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상시연, 황등제, 요것제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지도에 이제 보시면 황등제는 정확하게 이 위치로 황등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해도에도 역시나 황등제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이제 대동여지도에 보면 전혀 황등제 위에는 다른 조수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열지도시라는 이런 데 보면 뒤에 다시 이제 설명 뒤에 있지만 조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2년 지방지도 여기 이제 금마 익산의 이제 금마인데 이게 이제 익산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시면 여기 이제 익산 시내 쪽으로 가면 큰 저수지 이런 정도 크기로 이제 표기했다는 것은 황등제를 빼고는 여기 이렇게 조수지가 위치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황등제로 이제 보고 있는 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지 도서에 보이는 제연, 여지 도서의 기록들의 쭉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다시 이제 쭉 저수지를 살펴봤더니 김제 군에는 이 저수지들이 제라고 표기된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벽골재는 여기 기록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벽골재를 제외하고도 60곳이 넘는 곳이 이미 김제 구분에 이런 도수지 제방들이 수리시설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재가 있자고 있는 거부군에는 물재를 율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포함을 해도 22곳 정도가 고북군 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군에도 보면 요걸 죄를 포함해서 26곳.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김제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만경을 제외한 김제 백골제 일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부군은 지금 현재 거부군 일대가 되겠고, 익산군은 역시나 금마를 중심한 익산군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여시 도서에 보시면 상당히 제방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제방들이 규모로 보면 벽골제나 황등제나 물제처럼 그런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시면 아마 소규모 어떤 저수지 정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황 중에 벽골제 초축 시기 논란이 항상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초축 시기에 대한 논란입니다. 물론 이런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골제 초축 시기, 그다음에 초축의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제의 땅 이름이 벽비, 벽성, 벽골 이런 것들은 다 벽의 옛소리를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벽과 함께 나오는 어휘로 사용된 비리, 성, 골은 모두 고을, 마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벽고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벽비구, 벽골구는 모두 벽고을 또는 벽골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축 시기, 축조 집단, 제방 기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축 시기는 이미 1975년에 방산 탑수에 측정을 통해서 4세기 전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제방을 발굴해서 AMS 측정 결과도 역시나 4세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축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백제가 일본의 백제지라고 하는 이런 조수지를 축조한 것들로 봐서 어떤 백제의 어떤 조수 축조 기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본이 전했던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시기는 이미 백제가 풍합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토성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에 이미 벽골제가 이미 적어도 서기 4세기에는 축조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축 시기에 대한 것들도 원성왕 6년, 790년에 중축 기록을 나와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AMS 측정 결과 거의 이 시기가 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문제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백제가 4세기에 김제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근초고왕의 어떤 남방 전략이라든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4세기에 어떤 근초고왕이 이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노진주 아니면 해남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주장인데, 여기 과연 이게 4세기 때 과연 이 전북 지역이 근초고왕이 경험한 것처럼 완전히 백제 영역화가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5년 출토 백제 와당 여기는 이제 수모를 발굴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 기와가 발견돼서 그 기와 자체가 아마 이게 4, 5세기 때에 백제 지역은 물론 충청이라든 전라 지역은 아직까지 4세기 때 기와들이 확인이 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6세기에 어떤 축조된 것들이 결국 전승 과정에 4세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성경용 교수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와편이, 와랑이 축조되는 시 자체가 사실 수문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수문은 태종 1315년에 태종 15년에 수문을 석조로 해서 완전 다 교체를 합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석재 수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부터
다시 싸서 이렇게 제방을 다시 쌓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백제 와편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69년 여기 보면 이제 이미 백제가 거대한 3세기 후반에 거대한 큰 납도를 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미 그 정도는 충분히 축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이제 좀 저희 이제 그 청주이사장 같은 경우는 백제가 330년에 벽 비리굴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마한의 어떤 고위 벼락구에 있는 마한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이 주체가 벽비리굴에 있는 그 벽골제를 축조한 주체가 결국은 백제가 아니고 마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축조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토계, 토낭 이런 것들을 만들어 축조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마을의 분구 성토 과정의 어떤 축조 방법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제에 의해서 백골제가 축조됐다기보다는 마한과 관련된 마한 세력에 의해서 축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만약에 백제에서 벽골제를 축조했다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백제 봉기에 축조 시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록이 백제 봉기에는 없고 신라 봉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신라의 어떤 그 기록, 김부식이 기록하면서 이미 거기에 갖다가 그 시기를 추정을 해서 아마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단수 기능을 조수적 보는 견해라든지 해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조적 기능을 보는 견해라든지 다수와 해수를 막기 위한 다목적 기능으로 보는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벽골제를 보시면 우리 이제 그 물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거기에 물을 채웠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농경지가 다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농경지를 물에 잠기면서까지 과연 그 조수지에 물을 채웠을까 하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저수답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나왔습니다만 제대지에 물을 가을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채워두었다가 봄에 제외지에 공급해서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 제내지도 또 개발해서 논으로 쓰고 하는 이런 기능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최근에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시장의 증대라는 경제적인 창출을 하고 또 백제가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 요충에 의해서 만든 도로로 보는 그런 것들도 지금 주장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조의 또 축조 같은 보면 축조 시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이전에 이제 축조된 건 당연한 것 같고 대동 지주야 지금 보면 벽원의 두 길이가 1200보, 둘레가 46도 정도 봐서는 상당히 크고 중요한 시대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역시나 여기도 벽골제하고 마찬가지로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다 독을 길게 쌓아서 백중사리에 고급층 하도를 따라 놓은 정도의 조수를 영향을 차단하는 이런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상류부터 내려오는 것을 담수하는 이런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됐고 그 다음에 조수지 깊이가 깊지 않고 제해지 관계하는 목적 외에도 제내지 농지를 활용하는 목적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역시나 이것도 벽골제와 마찬가지로 조수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은 한 3곳 정도가 있었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황동제는 역시나 여기도 고문원이나 고린도 등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명도 근거적으로 황동제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 전기 기록에는 촉축 시기는 조선 이전 조선시대 줄곧 폐쇄되어 소리로 남았고 일제 강점기 중축 후 대체 수원인 고산대 상류 경천주 시기가 축조되면서 다시 이제 폐쇄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황등제가 물론 이제 언제 축조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황등제가 규모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 일제 강점기에 황등제를 다시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물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가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뭐 토사가 이렇게 뭐 쌓여가지고 약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뭐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내부 제 내지에 물이 담기는 그 농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똑같은 그 저수지 제 내지에 농사철이 끝나면 물을 채웠다가 농사철에 물을 공급하고 안쪽도 개발하는 뭐 이런 형태로 있었을 거다. 이런 기능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주장들이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 또는 3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지역 수립 이력 조사 현황 최근에 이제 조사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문은 조선시대 기록에는 장생거, 중심거, 경장거, 수여거, 유통거 다양하게 수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장거, 장생거는 일제강점기까지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5년 발굴 조사를 통해서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심거는 2012년 이후 발굴 조사를 통해서 뭐 석주기도 아예 잘라가지고 아예 석재를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고 가버렸지만 석주라든지 화환 석주, 방수로 등이 확인됐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 구조 경장거나 뭐 장생거나 중심거나 구조는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거라든지 수여거는 넘이수는 아까 보면 저수지에 일정 부분 물이 차면 넘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농수로라는 방수로들이 최근에 이제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들 유통거는 시골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고 지금 현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아마 밝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별꼴지를 보시면 유통거 지금 현재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멀리 보이는 쪽이 제4지 여기 제 외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제방이 여기까지 되고 이 원평천을 가로질러서 이 부분까지도 제방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평천에 보면 그 쌓았다는 기록이 보면 뭐 나무를 박고 막 해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차단하고 거기에 이제 돌 무더기를 가서 싸서 나갔다는 이런 기록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한 3.8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이 넓은 농지에 물을 다 가득 채워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농지를 다 버리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저습적 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농지도 활용하고 이 밖에 농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조수답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전으로 가는 방향이고 분재 방향인데 도습이 그 제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딱 전체 길이가 3.6통거에서 수영까지 한 3.8km 정도 됩니다. 근데 중심거의 위치가 거의 아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9km하고 1.91km니까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중심거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북쪽으로 장생거, 남쪽으로 경장거, 그 다음에 문어리품이라고 하는 유통거, 수여거 이렇게 이제 수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북쪽 제4지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 제4지도 넓은 농토지만 또 여기 제 외지에 보시면 정말 넓은 농토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을 이용해서 어디 물이 어느 지역까지 공급됐다고 하는 기록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조선시대의 어떤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게 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문은 이제 장생거 역시 석주 수문이 있고 바닥에는 바닥석을 깔아가지고 호환 석주 뭐 이런 게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장서에 보시면 일제 강점 때까지도 여기 이렇게 수문이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원래 이제 농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거에 대한 발굴서 물론 이 석주라고 하는 이런 기둥들이 원래 중심거에도 이쪽 부분에 같은 석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예 석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아예 가버렸고 여기 보면 홈이 파여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장생거에 보면 홈이 파여 있고 거기에 이제
목판을 걸어서 이렇게 물을 뺐다 들었다 할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호환 석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방수로 이렇게 보내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근데 여기 수본에서 이 물을 받아가지고 막고 있다가 물을 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직진하면 물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 벌어지게끔 해놓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상해 지단원에 있는 원대 수갑 유적입니다. 원대 수갑 유적인데, 보시면 여기가 석조 수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나무판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고리로 걸어갖고 올려줬다가 내렸다가 물이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구조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이 바로 이렇게 직진해서 딱 가게 되면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물이 나왔을 때는 세게 오더라도 옆으로 퍼지게끔 이렇게 수문이 갈라져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버려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려지고 그런 원대 수감 물력하고 똑같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방의 어떤 송토층, 제방의 송토층을 보시면 아마 일제강점기 때 간속수를 한 2분의 1 정도 분착을 해서 제방을 쭉 따라가면서 아예 이쪽에 제방에 송토된 흙을 터서 옆으로 수로를 만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벽골재의 완전한 모습을 그래서 이제 살필 수가 없었는데, 구용골 마을이라는 곳에서 보면 서축 제방에 어떤 송토층이 확인되는데, 역시나 벽골재 제방은 직선으로 올려냈었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 이제 보축 제방이 확인되면서 이게 제방이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축 제방은 직선을 이루고 있고, 제방 동쪽 사면에 당연한 목주열들이 확인되고 있고, 보축 제방은 호상을 이루고 있고, 제방 동쪽에 노출된 형태이고, 그 전체 봤을 때 이게 토층 양상은 140에서 그러면 잠깐 여기 벽골재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축 제방의 유사판축 하부에 외송토와 동일한 남선 토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 제방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의 그 위치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그 원래 이제 이 지금 용소 일제강점기 때 아예 파괴되어버린 이 부분에 원래는 제방이 이게 이제 끝자락이에요. 이런 제방이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아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방의 송토층들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역시나 그 물재도 마찬가지고 환경재도 마찬가지로 거의 송토 방법들은 거의 동일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제 벽골재는 제방은 지금 이게 가장 아래층에 보이는 이 부분이 부엽층입니다. 부엽층이고 그 위에부터 이제 쭉 송토를 해가는데, 어느 정도 송토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보면 황갈색 점토, 그 다음에 약간 회색 점토, 황갈색 점토 이렇게 몇 가지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벽골재도 그렇지만 물재도 그렇고 황성재도 그렇고, 이 부엽층을 까는 이유는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서 보이는 그 흙에 그대로 위를 쌓게 되면 무너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엽을 까는데, 이 부엽이라고 하는 방법들은 이거 제방 축적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벽골재 제방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약간 검게 보이는 층들이 거의 이제 이 가장 아래층에 이제 부엽층 위에서부터 그 불출성 점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물이 이렇게 침투 안 하게끔 아마 정말 미세한 이런 점토를 여기서 쌓고, 그 위에부터 이제 또 손토를 이렇게 쭉 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들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아마 이게 기반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층 자체가 원래 이 지역의 원지역, 그러니까 아마 벽골재도 마찬가지로 물재도 뒤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물재도 그렇고 바닥에는 우리가 보면 거의 회색의 완전 미사진 점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이제 물에 의해서 어떤 형성된, 그러니까 보면 홍콩대도 그렇고 물체도 그렇고 김제 복걸지도 그렇고 거의 해안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그 기반층은 물하고 관련된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어느 정도 쌓아 올라가면서 또 여기 덧대서 이렇게 쌓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층으로 계속 한 층을 쭉 쌓다 보면 또 이게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쌓고 또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덮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팬치에서 부엽층이 확인되는데 여기 보면 약하게 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홈들이 왜 필요하냐면 부엽을 깔았는데 물이 이게 또 바로 직선 내려가면 또 제방을 이렇게 뭐랄까 깎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제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이 한번 이렇게 약간 굴곡을 주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들이 부엽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부엽층의 세부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백골제 이 제방 여기는 지금 이제 전체 우리가 제방을 확인할 수 있는 폭이죠. 폭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영골 마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제 제방은 일자 운영할 때 와의 반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각 층이별로 이렇게 부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층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층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1차 부엽, 2차 부엽, 그 일부 이제 막 아마 이렇게 덩어리들이 보이는 것들 이제 이런 덩어리들은 우리 말하는 토배, 흙덩어리 아니면 토남, 풀이라든지 이런 거에 싸갖고 넣는 그런 형식들의 이제 것들입니다. 그 아까 보는 제방 선택지 녹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 제방의 층이다 그러면 그 가장자리에 또 이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이 그 들락날락 왔다 치고 하면 계속 제방을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쭉 목줄을 박아가지고 혹시나 여기에 제네지에 물이 이렇게 들이치더라도 더 이상 제방을 깎지 못하게끔 쭉 아마 열을 따라서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엽층도 층이별로 이렇게 쭉 걷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엽이 이제 아예 한두 게 아니고 둘중날쭉 이렇게 요철이 있는 것은 역시나 물이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한 번 넘고 이렇게 가서 제방에 영향을 좀 덜 주게끔 하는 이런 상당히 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문 중에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보면 수역어 아까 이제 지금 시골 조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나 수역어 도수로 바닥에 이제 부석된 상태입니다. 이 석회들은 실제 사진상에는 작게 보이지만 거의 한 1m 이상씩 된 대형 석회들을 이렇게 편하게 깔았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혹시나 쇠물 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큰 석회들을 깔아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역어는 최근에 이제 그 시골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유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유통고가 있는데 유통고도 보면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유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호환 석축이 있는 이렇게 석축이 있고 이 안쪽이 이제 그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또 힘을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조사가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제 기회 되신다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 석대들 대형 건 석대들을 쭉 쌓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그 작은 한석들을 채워서 이게 멀지가 않게끔 하고 또 바닥에는 이렇게 대형 석대들을 깔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워낙 그 뒤에 후대에 돌을 빼가고 하면서 많이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만은 일부 이제 정연하게 나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벽골대에서 이제 주목하는 게 바로 이제 보축 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추축 제방은 벽골대 반듯하게 이렇게 제방이 석토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포천인데 연포천이 이렇게 흘러내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취약합니다.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방이 아마 보초축 제방이 여기가 터진 것 같습니다. 이 제방이 터져서
뒤에는 보면 다시 이제 보충 제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길이 한 270m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압력을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바로 터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해서 물이 혹시나 영향을 받더라도 약간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보충 제방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선들이 이제 쭉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충 제방의 기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보충 제방이고 이게 본 제방입니다. 본 제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쭉 보충 제방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쭉 전혀 색이 이제 틀린 것들이 쭉 확인됩니다. 일부 이제 뭐 토당이라고 하는 것들도 쭉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게 구획을 한 것처럼 쭉 해서 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역시나 성토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한 층으로만 한 토양으로만 성토를 하게 되면 또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토양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성토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층들이 이렇게 하고 서로 엇물리게 이렇게 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혹시나 물에 영향을 받더라도 이게 바로 터지지 않게끔 만약에 이렇게 반드시 다 쌌다 그러면 혹시 한 군데 터지면 다 터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로 거의 뭐 간격도 한 1m에서 뭐 2m 이 정도 간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서로 이제 엇갈리게끔 우리가 손에 딱 찍히게끔 이렇게 해서 성토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축 제방의 성토 양상은 역시나 초축 제방의 성토 양상은 약간 좀 다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바로 습지입니다. 습지. 이게 이제 그 여포천에 바로 영향을 받는 습지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 초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치 가마니를 엮어가지고 여기 흙을 넣어서 쌓는 이런 것들. 요즘 보면 이제 영양지방 뭐 처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이 습지층에 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쭉 유사판축을 해서 서로 엇갈리게 성토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열을 지워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약간 색이 틀리죠. 이렇게. 색이 약간씩 틀립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게 이 색이 이제 틀린 것들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색깔로 표시해서 보이시겠지만 갖고 온 흙을 어디서 갖고 온냐는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회색, 빨간색, 초록색, 약간 있고 뭐 통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거 연두색, 보라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여섯 아마 이 색깔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은 이 지역 지금 실제로 보면 벽골재를 증축하면서 원성왕들의 증축을 하면서 전주 등 7주 주민들을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7주 주민들을 동원했는데 이 7주 주민들이 다 똑같은 곳에 흙을 퍼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흙 색깔이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전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구릉에서 퍼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른 데 사람들은 또 딴 데서 퍼오고 다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틀린 것은 결국은 가지고 온 흙 자체가 아마 어디 지역에서 가지고 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이 어떤 성목사기의 기록의 어떤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지에 대한 발굴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용수로 자체가 용수로가 이제 이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4지 쪽으로 이설을 하게 되니까 제4지에 대한 발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간소도로 이설했다는 제4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뭐 장타원형이라는 말각세당방 수혈들이 확인되고 있고 소화천 유로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유로들 그다음에 또 뭐 수혈들 비슷한 유로 이제 이 위에도 뭐 수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수혈 같은 경우는 자연명을 양성하고 목줄 박은 이런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네지의 바로 안쪽에서 그리고 이제 소화천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벽골재 제네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용수로가 이전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로가 하나 있고 이렇게 흐르는 수로, 이렇게 흐르는 수로, 수로들이 여러 수로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쪽에도 이런 여러 수로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이게 이제 벽골대가 축조된 당시에는 이미 이게 육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은 전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수연들에서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참 흔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 같아서는 역시나 수연 내에서 혹시나 이 구수로, 구하도의 어떤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아마 이게 죽창을 막아서 이렇게 동물들이 빠지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표기된 것들이 다 그런 수연들하고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로를 떨어져 있는 것들은 결국 동물들이 여기에 물을 마시러 오거나 할 때 빠져서 함량에 빠져서 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누일제 내가 이제 시구 조사하고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추정 아마 북쪽 숨은 일부 시굴 그때 거기는 이제 북쪽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고고 중학교 있는 근처 쪽입니다. 근데 저희가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문의 정확한 위치를 뭐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제방 제체 일부를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 속토 양상이 유사방청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포토 블록층 이런 것들이 정한층에서 전 트렌치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제방을 확인했는데 전체 우리가 이제 조사한 범위가 사실 이제 구도로로 이용된 것 빼고는 말 그대로 이제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 8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8m 50cm 정도밖에 저희 조사를 못한 그런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제체가 남아있는 것은 보통 한 150cm 정도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제체가 이제 속도는 크게 5, 6단계 공정들이 확인되고 있고, 제일 아래층 부엽층, 점토, 시트, 산림토 이런 송체들을 아예 단독으로 쌓거나 아니면 혼합해서 쌓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송토층에서 보면 벽골재라든지 황등재, 토개를 이용한 이런 기초고 조성하고 똑같은 방법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물재입니다. 원래 이 가장 아래층의 2층은 우리 보면 말도 이제 원래 이 물재가 축조되기 이전 단계에 말도 이제 하상평탄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평탄지랑 하상평탄지라고 하는 그 지형이고, 여기 검게 보이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연습지. 그러니까 이 물재 제방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 아마 습지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습지를 어느 정도 정지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부여물을 깔고 그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제방을 쌓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것들이 벽골재, 제일 최하부층, 그리고 황등재도 마찬가지로 최하부층이나 뭐 이런 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유사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 제방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쪽이 이제 그 부안 쪽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약간 꺾여서 이렇게 지금 제방에 되어 있는데 이 고부천을 가로질러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한 것은 여기 제 외지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 내지가 되겠고 조사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제 내지에서 또 제 외지 동리관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인데 역시나 바로 고부천 옆에 일부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 이 부분만 조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본 제방에 아마 그 제체는 이 구도로가 그대로 제체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어떤 토양의 분포 지역을 보면 주로 이제 이게 하상평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거의 충격층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그대로 이렇게 구름과 구름 여기서 막아서 제방을 축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 저희들이 이제 시군 조사를 통해서 보시면 원래 우리 제방의 본 모습들에서 그 위에 이렇게 쭉 해서 피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에서 보시면 역시나 가장 시작해서 성토했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질 제방은 저희가 발굴 범위가 딱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때문에 아마 제방의 본 부분은 아예 조사 자체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동원 지역으로 된 부분 중에 일부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발굴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방으로 따지면 거의 제방의 본 제방보다는 사면 쪽에 대한 조사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1피트 지상방에 찍은 것들이고, 북벽에 보시면 가장 하층에 이렇게 원래 기반, 이제 우리가 이 원래 물때가 조성된 당시에 그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습지층이 한 뭐 좀 30에서 50cm 정도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아마 석토를 해서 제방을 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공원 만들면서 이렇게 최근에 쌓은 흙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쪽 토층을 보시면 제방이 원래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부분이 아마 제방의 상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면. 저희는 이제 사면 부분 조사를 한 겁니다. 또 보시면 제일 하층에 이제 보시면 회색 뻘층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여기가 아마 뭐 바다였다 그러면 거의 뻘층이라고 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갯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일정 부분 아마 염습지층이라고 해서 아마 그 이미 육지화되면서 이게 습지화되어 있는 상태로 미탄층이죠. 미탄층이라고 하는 이 식물이 이제 썩어서 만들어진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미 염습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염습지층을 정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석토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역시나 구엽층 위에는 불투성 점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해서 토기를 이렇게 쌓고, 그다음 그 위에 다시 피목토입니다. 아마 실제 제방은 여기 거의 끝자락 부분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그 위에 피목토를 입혀서 제방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바닥층은 대부분 뻘층,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염습지층, 그다음 그 위에 이제 그 구입을 하고 이게 이제 토개를 이용해서 쌓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피복토를 입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그 검은 것들, 회색 부분 이런 것들은 토괴, 흙덩어리들을 이용해서 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피트로 보시면 직상방에서 보시면 제일 아래층 하층은 뻘층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염습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서부터 이제 쌓아갔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제 아마 이 제방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층이 올라가는 것은 제방의 사면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위가 아마 경상북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역시나 지금 여기 보시면 역시나 여기도 피목토를 입혀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습지층 위에 일부러 막 커팅해서 이게 쭉 부엽을 까는 것 같습니다. 부엽을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위층 보이는 흑색 점토를 여기 위에 놓고 그 위에부터 이제 점토를 이렇게 쭉 쌓아가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토기에 있던 단면들, 흙 덩어리의 단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흙 덩어리의 표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단면상에서는 하나 덩어리들이.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아까 그 벽골제 보축 제방에서 보이는 이제 토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가마니에 흙을 넣어서 이렇게 딱딱 놓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점토들은 점토괴입니다. 점토 덩어리를 그대로 이렇게 쌓기 때문에 물리게 되면 약간 다 퍼져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형태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다 눌려서 오랜 시간 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 3차 공정, 실제로 보면 1차 공정하고 2차 공정, 그 다음 3차 공정 이런 것들이 쭉 확인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제방의 가장 사면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염습지층이고, 여기 또 부엽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토개를 위해서 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때가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지사리 고문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랑기 고문군이라든지, 마한시대에 했던 고문군들도 있지만, 실제로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고사불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사불성은
우리가 백제 이제 중방 고사성이라고 해서 중간 고사부리 성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백제는 역시 이게 뭐 상부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부 오항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목재에도 이렇게 상부 상황명이 있지만 기와라든지 이런 데서 다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사부리 성은 바로 이렇게 우리 그 물지하고 바로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사부리성 서문지를 보시면 서문지와 북문지는 전형적인 백제 전형적인 성의 어금문 형태입니다. 이 성벽이 이렇게 도출되어 갖고 아마 밖에서 봤을 때는 성문 자체가 안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올 때만이 성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백제의 전형적인 어금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부리성 북벽, 고사부리성의 북벽을 보시면 우리 보면 이제 성벽을 쌓는 수법들도 마찬가지고 뭐 풍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석재들이 쭉 올리는 이런 것들이고 아예 잘 다듬어진 석재들로 이렇게 쌓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아마 고사부리성 가서 보시면 너무 현대식의 어떤 그 석재들로 쌓아서 누가 보시면 밖에 보면 마치 요즘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고사부리성에 무너지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상업명이 출토된 이렇게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고사부리성 통일신라 때까지도 이제 뭐 계속 이용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 보면 이제 본피명 기와라든지 통일신라 때 이제 썼던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역시나 수구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부리성하고 결국은 물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제입니다. 황금제는 대부분 북도 23호선을 뭐 들어가 있고 아마 제방이 남아있는 한 260m 정도가 실제 제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방은 불특성 점토인 흑화시 점토, 헬스 점토로 석토를 하고 일부 토교 인토로 교차한 석토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깊이가 보급적인 부엽들이 확인되고 있고 부엽 부분에는 지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달구지를 한 이런 적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제방의 기적으로는 4.9m 아래에서 확인된 것 봐서는 잡초 높이가 현재 4.9m 정도 남아있고 너비가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벽굴제 아까 그 하단부 너비가 한 28m 정도 되는데 황금제는 한 22m 정도. 현재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한 2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으로 흑회색 개념 점토, 뻘층 위에 이질점토하고 헤믹스 점토, 불특성 어떤 점토들을 이용해서 쌓고 있는데 역시나 교차 쌓기하고 토교 형태로 보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m 깊이에서 지름 10cm 내외의 목재들이 쭉 집중하게 3-4m 간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거의 우리가 구획에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누가 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S 분석에서 목재하고 부엽이 거의 동시에 서기전 5에서 3세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층에서는 아까 말한 뻘층은 한 서기전 4에서 11세기 이런 정도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제입니다. 이게 이제 국도 23호선으로 이용되고 있고 제방의 본 제방은 거의 국도 23호선이 이제 이미 위에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방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 정도, 한 26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토층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여기 보면, 제일 아래층 쪽에서 토개를 위해서 쌓고, 여기도 아까 보면, 벽골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본 제체를 쌓고 나서 거기 위에 다시 덧대서 이렇게 쌓는 그런 수법들이 확인되고 있고,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점토 덩어리들, 토개들, 그 다음에 여기 부엽들이 군데군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엽의 세부, 이렇게 깔려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 통해서 봤을 때 역시나 여기로 제방의 어떤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불특성 점토를 이용해서 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목재들이 일부 놓여있는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간격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방 길이에 있던 가로질러서 이렇게 쭉 3m에서 4m 간격으로 쭉 확인된 걸 봐서는 아마 이것들은 같은 제방을 축소하는 공정상 작업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거 보시면
제방의 속도층은 먼저 이제 원래 본 제방을 쌓고 그 위에 계속해서 피복토라든지 뭐 덧대서 점토를 쌓는 이런 수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방 속도층 가장 아래층에 이 보면 회색 벌층이 아마 물하고 관련된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정 부분 뭐 일부 이제 염습지층이 확인되고 부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확인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좀 더 자세히 보는 것들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덩어리들이 다 초회 흙 덩어리들을 갖다 싸서 만든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황금제는 일제 강점기 때 다시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제방들이 이렇게 더 덧대서 이렇게 쌓아놓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이미 이제 황금제가 제방으로 저수지로 이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담수 범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담수 범위에 모두 물을 채웠다 그러면 농경지가 거의 뭐 엄청난 양의 농경지가 물에 담기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황금제 같은 경우는 이미 토층 전사까지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토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벽골재 제방 속토층 토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 덩어리 하나하나가 덩어리들 물론 여기도 분리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약간 좀 회색하고 그다음에 뭐 홍갈색하고 회색, 홍갈색, 홍갈색 이렇게 겹쳐서 쌓는 것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런 똑같은 방법들이 화평 오가리 방대형 분 우리가 뭐 많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영암 태강 자라본 부분 이런 것도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속도 방법들이 마한의 어떤 고분 축조에 사용되는 방법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한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벽골재를 축조한 주체 세력이 결국은 마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의 분석을 통해 담수 범위하고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고지의 분석을 이제 많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수요 같은 거는 수월말 남동쪽 약간 낮은 지형에 관찰되고 수월 지방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위치를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연결 제방은 하중도인 용성마을, 신당마을 이 주택들도 아마 쭉 해서 제방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는데 거기 조사도 없이 아마 백골제 그런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미 이제 좀 사평이 돼버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 유통가는 초등마을 북쪽 월승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도수로라든지 뭐 추정 담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그 고지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 담수 범위를 추정을 했는데 이 담수 범위의 끝자락에서 보면 거의 원삼국기에서 삼국시대 출신 고문분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이제 그 조선 오모문제 지도에 이제 추정한 담수 범위, 실제 담수 범위가 우리가 이런 정도였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벽골재 담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수 범위 아마 끝자락들에서 거의 이제 구릉에서 이제 분구묘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분구묘들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벽골재의 어떤 축조 세력하고 이 분구묘의 축조 세력하고 아마 동일한 집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눌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고구 주포에 있는 지방도 이제 710번 지나가는 구간인데 동북 여지지의 두께가 1100보, 둘레가 40리에 달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이 면적의 기록에 따른 1만 여개 정도가 되겠고 아마 이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또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담수 범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목화리, 용수, 마정리로 이어지는 소로를 경계로 아마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모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이제 알 수 없지만 역시 고지형 분석을 통해서 한 3개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뭐 그 고구천,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동쪽에 고구중학교 있는 쪽, 그 다음에 남쪽에 그 구안구라고 연결되는 쪽 그런 정도가 수모의 위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담수 범위를 추정하면
결국 이렇게 아마 높은 지역들은 다 아마 담수가 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렇게 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로는 연결됐다는 것은 결국은 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문은 이렇게 세 곳에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아마 약간 저수지처럼 이렇게 그 소류지가 남아있는데, 저는 혹시 이게 아까 보면 그 1872년 지방지도에 보이는 유로라고 되어 있는 게 혹시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건 아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실제로 이 유로 있는 쪽 여기 부분이 수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 중학교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 쪽에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부천이 아마 수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요것도 이렇게 물제도 수문의 위치는 여기 고부천, 그 다음에 이렇게 서쪽 부분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제 이제 수원은 일선에 바로 한 망동천, 계양천 두 개가 합수되는 지점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수되면서부터는 그 아래쪽에 탑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천이 신창진에서 망경 본류에 합수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에 있는 둘레가 1113척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기도에는 길이 아마 그 제방의 기간 구례포 둘레가 25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조 2년 성관제 등의 설치를 들여서 이렇게 황금제를 수리했다는 그런 비석도 하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담수 범위는 1911년으로 제방 축조된, 그래서 이제 보면 1924년 지령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황금제는 담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황금제의 담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황금제도 마찬가지로 그 황금제의 담수 범위가 되는 끝자락들에서 유적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은 다 이제 발굴 유적만 지금 표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유물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이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발굴한 걸 보니까 다 이 담수 범위의 끝자락들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제는 우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지금 일제 강점기 때 남아있는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담수가 됐는지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수립 조합에서 황금제 제방 그 축조를 기념해서 만든 기념 우표상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실제로 이게 물이 넘치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이 넘치면 이 제방이 나빠지겠죠. 아마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형태로 아마 됐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좀 아직도 이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주대로 볼 건지, 저수지로 볼 건지, 저수담으로 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정확하게 가장 많이 조사됐다고 하는 벽걸제도 아직도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로 보는 것은 이 벽걸제, 황금제 모두 평지 조성된 수리 유적이고, 호남의 3대 정원 재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결국은 당연히 물을 가두는 저수지로 보고, 당연히 거기에서 주변으로 물을 공급하는 이런 기능을 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주제를 보는 것은 벽골제가 예상된 담수 범위 높이가 대략 2m를 추정했을 때 건축 당시에 했던 재내지 담수지 농지 면적보다는 재외지 농지 면적이 훨씬 적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방조제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가장 우리가 이제 백중사리 때 그 원평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고부천이라든지 이렇게 넘쳐 나오는 물을 막지 않으면 그 안쪽에 농경지가 염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당연히 방조제를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방조제 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수지로 오는 것은 원성왕대 백불 중축 배경이라든지 벽골 중수지 조파라는 대극포에 한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주제는 개포를 개발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자체가 아마 조수지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제 처음에는 방주제를 축조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육지화가 더 이루어지면서 아마 저수지로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조금 뭐 절충안을 내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바로 동진강 하류에서 위치한 포함 원천 유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기 한 2에서 1세기대에 조성된 유적인데, 여기는 해발 3.8m입니다. 3.8m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 망경강 같은 경우는 해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한 7m 정도로 완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해발 3.8m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망경 원평천이 아니고 그 동진강 바로 동진강 변에 충적지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 이 유적은 당연히 이런 3.8m면 바닷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유적이 위치가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진강입니다. 동진강 안쪽에 그 지금 이제 이게 제방 쪽이고 제방 안쪽에 있는 것인데, 이 동진강 물론 이제 동진강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뭐 토사가 많이 쌓이고 해서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위치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3.8m가 해수에 직접 영향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도 당연히 해수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유적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이런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여기에 보면 점토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기원전 이게 이제 2에서 1세기 정도 그 유물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연히 이 동진 강변에 바로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나머지 다 높은 다 해발 3.8에서 4m 이내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수의 영향이 과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물재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해발 4m에서 4.5m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고천의 어떤 변에 위치하고 있는 물재도 당연히 바닷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백산성인데, 백산성도 보면 이 동진강 변에 이렇게 쭉 충적들이 따라오면서 유적들이 형성되어 있고, 물론 경장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변 충적지에 있는 경작지들은 실제로 보면 거기는 이제 폭풍우리니까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고 쓸려가 버리면 그 수확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망경강 변에도 보면 거의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발 3m, 4m 내에서 조선시대에 있던 경장유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바닷물의 영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해발로 따질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경지정리라든지 이렇게 돼서 빠삭빠삭하고 이렇게 되지만, 아마 경지정리가 안 됐을 당시에는 이런 지역들이 울퉁불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습지가 있고 일부는 약간 더 높게 돼 있고 하면서 아마 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수지였다고 본다면 원천 유적 해수면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또 벽걸제 제외지도도 벽걸제 축조 당시에 이미 육지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걸 저수지를 보는 거고, 만약에 일본 때 저수 영향을 받아서 폭발했다 해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과연 주변 지역까지 해수가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우리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는 그 갯벌 쪽에 가면 그 갯벌이라고 해서 물이 먼저 들어오는 그 갯벌이 따라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백벌제 혼동제 물제가 해수 차단의 목적이라면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 제지에 염분이 있는 땅도 결국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해수의 영향 때문에 거기 그 안쪽에 그 해수의 어떤 차단을 막기 위해서 그걸 했다 그러면 거기는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제방을 축조한 것은 당연히 안쪽에 염분을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그렇게 쌌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몇 년 동안 쭉 해서 밀물을 채워놔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수 다듬으로 보는 것은 제네지 농지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모두 담수를 한다는 것은 농지를 모두 잃게 되는 경제 손실.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에 제네지 담수를 한 후에 농번기에 제외지에 가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제외지에도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고 제외지도 물을 빼버리면 농경지로 이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수 답으로 보는 이런 또 여부들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둥목 폐해제입니다. 폐해제는 벽골제 환경의 물질은 조선시대에 이미 폐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물질은 수축 기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벽골제는 주석적인 수축에도 불구하고 또 제방이 결계돼서 결국 폐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조선시대의 제방을 유지 관리하기 쉽지 않았던 것은 이게 당연히 쌓고 하는 것들이 쉽게 이렇게 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제방을 절개해서 간성수로가 이용되면서 완전히 지금 현재 벽골제들이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고 황등제는 다행히 또 일제강점기 조수지로 이제 축조가 됐습니다. 조수가 축조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0년간 이용을 하다가 아마 이 수건 자체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륵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라고 해봐야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륵산은 그렇게 깊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는 불충분으로 해서 아마 이게 그 조수지로서 어떤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황금제는 보면 그 지금 비비정 우리가 보면 3대 비비정에서 물을 끌어와서 황금제에 채우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역시 황금제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 물 부족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산천에 있는 경천 조수지를 축조하면서 결국 황금제는 다시 이제 폐지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결국 농동사에서 수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을 보시면 결국은 이제 고대 전북에서 고린 수린 지역에 하는 어떤 벽골제 황금제 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선시대 국중 3호에서 호남에 힘을 있다. 벽골제 촌축 시기 중축 수리기사 문헌기록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대박 축제 방법들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논란도 있는 것은 꾸준한 연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능에 대해서는 방조제, 저수지 또는 방조제에서 저수지 변화, 저수다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아직도 여기에 정확하게 벽골제가 저수지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논란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주에는 초축 시기로 알 수 없지만 모주의 분석을 통해 추정 수문이 한 3개 정도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제방의 어떤 축조 방법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물제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사면부 일부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체라고 하는 제방이라고 하는 그 제방의 축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황금대도 축축 체기를 알 수 없는데 또 고지형 부서들 수문이 대충 확인되고 있고 제방의 축조 방법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한 260m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고대 수리적인 벽골제 물질 황금제는 축조 방법, 부연층, 포토블럭 성토층이라고 하는 포토블럭 성토층, 유사방측 성토층 거의 다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저수지는 다 보면 축조 시기라든지 축조 주체가 아마 동일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황금제 이제 제방에서는 탄소연대가 서기전 5에서 3세기, 중순간 서기전 4세기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벽골제는 일부 이제 발굴을 했지만 거기는 서기 한 4세기. 근데 또 최근에 아마 그 물질에 대한 시구 조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는 여기는 이제 청동시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연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대들은 우리가 신뢰성 문제. 그러니까 황금제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 그 두 군데에 맡긴 게 서기전 3, 4세기 때가 나와서 또 치료를 일본까지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동일한 시기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좀 한 기관에만 맡겼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발굴수를 통해서 축적된 시료 그 데이터를 지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맡길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물제도 저는 이제 물제도 마찬가지로 환경제랑 거의 비슷한 연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 수법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남의 3대 저수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삼국시대 이전 그리고 말하는 마한 시대에 아마 축조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사구리섬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고부 면소지 쪽에 산에 성원산 쪽에. 아까 기록하고 관련된 것들 이제 뭐그 여지도서에 나오는 저수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록만 지금 좀 저수지만 추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걸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질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발굴을 하면서 아마 이제 그럼 과연 이게 물질가 아예 유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이제 다 뽑았고 그걸 하고 또 물질들이 몇개 도서에 혹시나 이제 그 도면에 표기된 거라든지 지도에 표기된 게 있으면 좀 더 확인해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혹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물체를 최근에 이제 조기 발굴 조사가 끝나고 지금 이제 그 복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추후에 거기에 이제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 거의 뭐 운동 시설들이 일부 있는데 이용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 그 자본위원회 오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 방치 시스템 말고 차라리 물체를 발굴을 해서 평상으로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제방이라는 걸 좀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제방의 어떤 모습들 조금이라도 복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작업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혹시나 이렇게 거기에 이제 물체가 발굴 수사가 된다 그러면 미리 한번 나중에 연락을 드리면 한번 와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실제로 사진상에 보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느낌 자체도 틀리고 규모도 전혀 틀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혹시나 저희들이 물체를 다시 발굴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 정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홍보를 통해서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